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스코틀랜드의 소설가, 수필가, 시인이며 보물섬,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리고 이 시체 도둑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고 특히 호흡기 질환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풍부한 상상력과 이야기 구성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스티븐스는 화려한 수사보다 명료한 전달을 중시하면서도 이야기의 분위기와 장면에 필요한 만큼의 절제된 문학적 장식을 가미합니다. 그의 문체는 보라색 수사라고 부를 정도로 과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색으로 따지자면 희미한 청색 같은 느낌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청색과 자주색의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건 여기선 별 이야기지만요. 그는 때로 문장 속에서 수사적 장치를 통해 독자를 장면 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보여줍니다. 이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에서 말하던 개념, 즉 독자가 장면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묘사와 맞닿아 있죠.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령 셜록 홈즈처럼 캐릭터 자체에 매혹되거나 작가의 통찰력과 관찰력에서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발견하는 순간에 매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체 도둑들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나 도굴극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양심, 선택, 자기 기만에 대한 이야기로 읽힐 수 있죠. 모두 죽잖아,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맞지? 오늘 잠긴 무덤에 들어가려고 했지?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오는 거야, 엄마?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시체 도둑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해마다 밤이면 우리는 4명이 조지 여관의 작은 응접실에 앉곤 했다. 장의사, 주인장, 패티스, 그리고 나. 가끔 더 많을 때도 있었지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말든 그 넷은 늘 각자의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패티스는 늙은 스코틀랜드 술꾼이었다. 교양이 있었고 자산도 좀 있는 듯했다. 일하지 않고 사는 걸 보면 말이다. 그는 젊었을 때 DM으로 이사 왔고 그저 오래 살아남아 그 고장의 일원이 되었다. 그가 입는 파란색 카멋 외투는 그 지역의 골동품 같았고 그의 자리, 그의 무교, 술 취한 듯한 버릇, 이 모든 게 DM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가끔은 과격한 사상을 이야기했는데 탁자를 휘청이며 내리치는 손짓과 함께 불신의 말을 꺼내기도 했다. 매일 밤 그는 럼주를 5잔 마셨고 대부분의 시간은 술잔을 손에 든 채 우울한 취기 속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의사라 불렀다. 약간의 의학 지식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급할 땐 골절을 맞추거나 탈구된 관절을 고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외에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바가 없었다. 나는 선량한 그리스도인이라곤 할 수 없어. 그렇다고 본러도 아니지. 본러였다면 내 입장이었을 때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머리가 달랐어. 그 멍청한 필립 머리 위에선 머리통은 쨍쨍 울릴 만큼 멀쩡했지. 나는 모든 걸 봤고 그러고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 그 의사를 아시는군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잠깐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였다. 보아하니 주인장의 호의적인 평가는 공유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그러나 패티스는 내 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 그가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다. 그를 반드시 직접 만나야겠어. 그때 위층에서 문이 꽤 거칠게 닫히고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의사다. 주인이 외쳤다. 서두르면 바로 볼 수 있어. 작은 응접실에서 조지 여관 출입문까지는 단 2걸음이면 충분했다. 넓은 참나무 계단은 거의 길가까지 이어졌고 문과 계단 끝 사이엔 칠면조 깔개 하나 정도만 놓일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은 매일 밤 환하게 밝혀졌고 계단 위의 불빛과 거리의 대형 가스등 그리고 바 안에서 흘러나오는 따스한 빛이 합쳐져 조지 여관은 거리에서도 눈에 띄었다. 패티스는 곧장 그 자리로 걸어갔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며 두 사람이 마주서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닥터 맥팔레이는 민첩하고 활기찼다. 백발은 그의 창백하지만 온화하고 활력이 느껴지는 얼굴을 더 돋보이게 했다. 그는 최고급 옷감으로 지은 검은 정장에 하얀 리넨 셔츠를 입고
금빛 시계줄과 단추, 안경까지 모두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하고 있었다. 팔에는 안감이 퍼로된 고급 외투를 걸쳤고 누가 보아도 부와 신분이 느껴지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와 낡은 카멋 외투에 더럽고 뾰루퉁한 얼굴을 한 패티스가 마주 선 장면은 정말 기이한 대비였다. 맥팔레인. 패티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친구라기보다 사자처럼 위풍당당한 외침이었다. 닥터 맥팔레인은 네 번째 계단에서 멈칫했다. 그 익숙한 이름에 놀라고 자존심이 상한 듯 보였다. 맥팔레인. 패티스가 다시 한번 말했다. 런던에서 온 남자는 거의 비틀거렸다. 그는 순간 패티스를 바라보다가 뒤를 힐끔 돌아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란 듯한 속삭임으로 말했다. 패티스, 너였군. 그래, 나야. 죽은 줄 알았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지. 쉿, 쉿. 의사는 다급하게 외쳤다. 너무 뜻밖이야. 내 얼굴을 거의 못 알아볼 뻔했어. 하지만 정말 반갑다, 정말이야. 정말 기뻐. 하지만 지금은 인사만 하고 작별해야 해. 말마차가 기다리고 있어서. 기차를 놓치면 안 되거든. 그래도 꼭 다시 보자. 주소를 줘. 내가 연락할게. 네가 요즘 좀 궁핍해 보이긴 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뭔가 해야겠지. 돈? 패티스가 소리쳤다. 너한테 받았던 그 돈, 그건 비에 젖은 채 내가 내던져버렸던 거야. 그의 얼굴엔 노인다운 근엄함과 불안함이 교차했다. 친애하는 친구여, 그가 말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당신을 불쾌하게 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폐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 주소는 남기겠습니다. 필요 없어. 네가 머무는 처소도 알고 싶지 않아. 패티스가 끊어 말했다. 나는 단지 그 이름을 듣고 혹시나 너일까 두려웠고, 만일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제는 확신이 든다. 세상에 신 따윈 없어. 꺼져. 그는 계단과 문 사이의 작은 러그 위에 버티고 있었다. 런던에서 온 위대한 의사가 빠져나가려면 그를 피해 한쪽으로 비켜야만 했다. 그는 그 굴욕적인 선택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의 안경 너머 눈빛은 차갑게 반짝였고 얼굴은 헬쑥하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때 마차를 몰던 마부가 거리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고 우리도 봐 옆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순간 그는 결심한 듯 몸을 움츠리며 도망치듯 문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막 빠져나가려던 찰나 패티스가 그의 팔을 움켜잡았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하지만 선명하게 말했다. 그걸 다시 본 적 있나? 그 말에 그 거만한 런던 의사는 목이 졸리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패티스를 밀쳐냈다. 그리고는 머리를 감싸준 채 들킨 도둑처럼 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마차는 이미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역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끝났다. 그러나 꿈은 분명한 흔적을 남겼다. 다음 날 하인 하나가 문턱에서 그 비싼 금태 안경이 부서진 채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바 창가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 곁에 선 패티스는 정신은 말짱하고 창백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하느님이 패티스 씨를 보호하시길. 주인이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는 제정신이 돌아오자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듯 보였다. 패티스는 우리를 향해 돌아섰다. 우리 모두의 얼굴을 하나씩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다. 입 다물 수 있겠나? 맥팔레이는 건드려선 안 되는 놈이야. 이미 그와 얽혔다가 후회한 사람들도 있지. 그는 세 번째 럼잔도 비우지 않은 채 남은 두 잔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여관의 가스등 아래를 지나 검은 밤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 셋은 다시 벽난로 앞 응접실로 돌아왔다. 빨갛게 타오르는 불과 네 개의 촛불 아래서 우리는 조금 전 벌어진 일을 되짚었다. 놀라움은 금세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은 내가 아는 한 조지 여관 역사상 가장 늦게까지 우리가 자리를 지킨 날이었다.
각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이론을 펼쳤고 우리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비밀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다. 별 자랑은 아니지만 그 일에 있어 나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뒤따르는 끔찍하고도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집에서는 그리 성실하지 않았지만 교수들 앞에서는 공손하고 주의 깊고 똑똑한 학생이었다. 그들은 곧 그를 눈여겨봤다. 말을 잘 듣고 한 번 들은 건 잊지 않는 아이였으니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시절 그는 잘생긴 외모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도 했다. 당시 해부학을 가르치던 한 외부 강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를 K씨라 부르겠다. 그 이름은 나중에 너무나 유명해졌고 버크의 처형을 환호하던 군중은 곧 그의 고용주였던 K의 피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 무렵의 K는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 그의 인기에는 탁월한 재능과 말솜씨 그리고 대학 교수의 무능함이 한몫했다. 학생들은 K의 이름을 숭배했고 패티스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K의 호의를 얻었다는 사실에 자신의 성공이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K는 눈치 빠르고 노련한 교육자였으며 은근한 암시를 즐기고 철저한 준비도 좋아했다. 패티스는 두 면에서 모두 K의 마음에 들었다. 2년 차쯤 되었을 때 패티스는 해부학 수업에서 조교 겸 보조 강사로 반쯤 공식적인 직책을 맡았다. 이 직책은 강의실과 해부실 관리 책임이 따랐다. 청결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행동을 감독하며 무엇보다 실습 대상을 관리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마지막 임무는 그 시절엔 특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해부실이 있는 건물 안 K가 정해준 방에 기숙하게 되었다. 방탕한 밤을 보낸 뒤 아직 손은 떨리고 눈은 흐릿한 상태에서 그는 겨울 새벽 어둠 속에 깨어났다. 문 밖에는 그것을 가져다주는 더럽고 절박한 사내들이 서 있었다. 그 악명 높은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 비극적인 짐을 옮기는 걸 도왔다. 대가를 치르고 나면 그는 인간의 사체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 홀로 남았다. 그는 다시 자리에 돌아와 한두 시간쯤 더 자며 밤에 타락을 씻고 낮에 노동을 준비했다. 이토록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면서도 그는 거의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의 이치에 철저히 무감각했다. 타인의 운명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기 욕망과 하찮은 야망의 노예로 살아갔다. 결국 그는 차갑고 이기적이며 겉으로만 도덕적인 인간이 되었다. 법에 걸릴 정도로 취하거나 도둑질을 할 정도의 어리석음은 피했지만 그뿐이었다. 교수나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 평판을 잃고 싶지 않았고 겉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기 싫었다. 그래서 그는 낮에는 열심히 일했다. 학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밤이면 그의 영혼은 거리의 광기 속에서 보상받았다. 그는 그것으로 자기 양심이 만족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사체가 공급되는 방식은 이 일은 패티스에게도 그리고 K에게도 끊임없는 골칫거리였다. 그 거대하고 분주한 강의실에선 해부 실습에 필요한 인간 사체가 끊임없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일이긴 했지만 그 자체로도 불쾌했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안겨주었다. K씨의 방침은 아주 단순했다. 그들이 시체를 가져오면 우린 값을 지불한다. 물물교환이지.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고 마지막엔 꼭 덧붙였다. 질문하지 마라. 양심을 위해서라도. 물론 그 시체들이 살인에 의해 제공되었다는 명확한 암시는 없었다. 그런 말을 직접 들었다면 그 역시 경악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중대한 사안에 농처럼 말하는 그 말투 자체가 예의에 어긋났고 그와 거래하는 자들에게는 유혹이었을 것이다. 패티스는 가끔 의심하곤 했다. 이 시체들 너무 신선한데? 그를 찾아오는 자들이 비열한 얼굴도 자주 눈에 밟혔다. 그는 그 모든 정황을 하나로 엮으며 자신의 스승이 무심히 던진 조언을 너무 노골적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결국 그는 세 가지 임무로 요약했다. 시체를 받는다. 돈을 지불한다.
그리고 범죄의 증거에는 눈을 돌린다. 그러던 어느 11월 아침, 그의 침묵의 방침이 극단적으로 시험받게 되었다. 그는 밤새 심한 치통에 시달리며 짐승처럼 방안을 서성이다. 결국 지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었다. 그런 그를 깨운 건 정해진 신호를 세 번째, 네 번째 울리는 성난 노크 소리였다. 달빛은 희미했고 공기는 차고 바람은 거세며 서리가 내린 아침이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하루가 시작되려는 기운이 감돌았다. 그 구울들 즉 시체 공급자들은 평소보다 늦게 왔고 더욱 다급해 보였다. 패티스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그들을 위층으로 인도했다. 그들이 자루를 벗기며 시체를 드러내는 동안 그는 벽에 기대어 거의 졸고 있었다. 그는 몸을 떨며 눈을 부비고 돈을 세려 했다. 그러다 촛불 아래 그 시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화들짝 놀라 촛불을 높이 들고 두 걸음 다가갔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건 제인 갤브레스야. 공급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문 쪽으로 물러났다. 난 알아. 그녀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살아있었어.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이 시체를 정당하게 얻었을 리가 없어. 완전히 착각하신 겁니다, 선생. 한 명이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패티스를 똑바로 쳐다보며 묵직한 눈빛으로 말했다. 돈, 돈, 지금 당장 줘. 그 위협을 오해할 수는 없었다. 그 상황의 위험성도 과장할 수 없었다. 패티스의 심장은 얼어붙었고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을 댔다. 결국 그는 돈을 세어 건넸고 그 증오스러운 손님들은 시체를 남기고 떠났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패티스는 달려가 확인했다. 그의 의심은 수많은 명백한 증거로 확실해졌다. 그들은 떠나자마자 패티스는 급히 돌아와 시체를 다시 살폈다.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얼굴엔 어제의 생기가 남아있었고 손톱, 입술, 눈의 모양까지 그 어떤 것도 자연스러운 죽음과 닮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살해되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가 저녁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K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패티스의 겉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하룻밤 동안의 고통과 방금 겪은 충격이 겹쳐 그는 완전히 탈진해 있었다. 하지만 K는 평소처럼 조용하고 유쾌한 말투로 그를 맞이했다. 조금 기운 없어 보이는군, 자네. 오늘 아침 일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패티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시체 말입니다. 그 여자를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살아있었던 사람입니다. K는 조용히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건 자네가 따질 일이 아니지. K가 단호하게 잘랐다. 자네는 맡은 일을 했고 나는 값을 치렀다. 우리는 그걸로 끝이다. 패티스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렸다. 그건 살인입니다. 교수님,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마. K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 일에서 얻는 건 과학을 위한 결과이지 죄악이 아니야. 그녀는 죽었고 우리는 그녀에게 마지막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패티스는 그 말로 위안받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이틀 밤낮을 침대에 누워 술과 공포에 절어 지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경찰에게도 나서지 않았다. 그렇게 침묵 속에 또 한 명의 시체가 강의실로 들어오고 또 다른 강의가 진행되었다. 몇 주 후 그는 강의실 한켠에서 맥팔레인을 처음 보게 되었다. 맥팔레인은 젊고 능력이 뛰어나 보였고 그 당시 갓 K의 조수가 된 상태였다. K는 그를 자주 칭찬했고 빠르게 실무를 맡겼다. 어느 날 밤 K는 패티스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너무 흔들리고 있어. 맥팔레인에게 인계하게. 그에게요? 그래, 그는 강하고 유능하며 내가 믿을 수 있는 인물이다. 자네는 이제부터 기록 업무만 맡게. 필요한 건 맥팔레인이 처리할 거야. 그날 밤 패티스는 이상한 안도감과 함께 자신이 물러난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맥팔레인과 함께한 첫 사건은 모든 안정을 무너뜨렸다. 겨울 새벽 익숙한 노크 소리가 울렸다.
맥팔레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열었다. 그날 그들은 시체를 함께 들어 옮겼고 포장을 풀자 패티스는 또다시 얼어붙었다. 이 사람, 그는 외쳤다. 자네가 아는 사람이야? 맥팔레인이 물었다. 패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은 자네가 죽인 건 아니지? 내가 죽였다고? 맥팔레인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걸. 그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돌아섰고 시체의 팔을 정리한 뒤 말했다. 자, 이제 해부를 시작하지. 그날 이후 패티스는 맥팔레인을 두려워했다. 그의 냉정함, 태연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마치 죄책감 따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살인도 과학의 일부라는 듯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맥팔레인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오늘 밤 같이 나가보자고. 어디를? 새로 들여올 시체를 확인하러. 패티스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고 그날 밤 그는 결국 그 행위의 현장에 함께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이 한때 친구라 여겼던 그 맥팔레인이 살아있는 이를 아주 조용히 망설임 없이 죽이는 것을. 그날 이후 패티스는 영혼 없는 그림자가 되어 살았다. 그는 입을 다물었고 세상을 피해 조용히 살아가며 술로 하루하루를 잊었다. 그러다 어느 겨울밤 조지 여관에서 그는 그 이름을 들었다. 맥팔레인. 그날의 맥팔레인. 그 살인을 기술이라 말하던 그 눈빛을 가진 자. 그는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죄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그 이름을 또다시 소리쳐 부른 것이다. 그는 시체가 바로 어제 자신과 함께 웃으며 술을 마셨던 제인 갤브레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구나 그녀의 몸에 남은 상처는 누가 보아도 폭력의 흔적이라 할 만했다. 공포가 그를 덮쳤고 그는 자신의 방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했다. 자신이 목격한 사실, 그리고 K의 방침이 뜻하는 바, 무엇보다 이 위험한 일에 끼어들었을 때 자신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깊이 고민했다. 결국 그는 혼자 판단하지 않기로 하고 가장 가까운 상사인 클래스 조교의 의견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 조교는 젊은 의사 울프 맥팔레인이었다. 그는 거칠고 제멋대로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인물이었다. 똑똑하고 방탕하며 양심이라는 개념이 희박한 자였다. 해외에서 공부했고 태도는 유쾌하지만 다소 건방졌으며 무대 위에서도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도 골프 클럽을 들어도 능란한 사람이었다. 옷차림은 대담하고 세련됐으며 자기 마차와 빠른 말까지 소유한 완벽한 시대의 남자였다. 패티스와 맥팔레인은 가까운 사이였다. 역할상 함께 행동할 일이 많았고 시체가 부족할 때면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시골 공동묘지까지 가서 무덤을 파냈고 새벽이 오기 전엔 언제나 해부실로 전리품을 가져왔다. 그날 아침 맥팔레인은 평소보다 이르게 도착했다. 패티스는 그를 계단에서 맞으며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문제의 시체를 보여주었다. 맥팔레인은 시체의 상처들을 유심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상하군.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지? 패티스가 물었다. 어쩌긴 뭘 어쩌나. 아무것도 하지 마. 입 다물면 조용히 지나간다. 맥팔레인의 대답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알아볼 수도 있어. 그녀는 에든버러의 캐슬록만큼이나 유명했어. 패티스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라자고. 맥팔레인은 태연히 대답했다. 설령 누가 알아본다고 해도 너는 안 봤다고 하면 되잖아. 그럼 끝이야. 이런 일은 너무 오래됐어. 맥팔레인은 말을 이었다. 자네가 이걸 들춰내면 K는 완전히 박살나고 자넨 감옥에 갈 거고 나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해부실에 들어온 시체들 중 대부분은 살해당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말도 안 돼. 맥팔레인, 그게 무슨 소리야? 패티스가 외쳤다. 에이, 그래도 자넨 예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잖아. 맥팔레인이 코웃음을 쳤다. 의심하는 것과 증거를 보는 건 다르지. 알아. 나도 안타깝지. 이게 그런 식으로 왔다니 말이야. 그는 지팡이로 시체를 툭툭 치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녀를 알아보지 않는 거야.
나는 몰라. 자네가 알아봐도 그건 자네 선택이지. 하지만 세상 물정 아는 사람이라면 나처럼 행동할 거야. 그리고 K 역시 우리에게 그걸 기대했을걸. 그가 우리 둘을 조수로 고른 이유가 뭐겠나? 쓸데없는 양심에 사로잡힌 바보들이 아니었으니까. 맥팔레인의 이 냉정하고 현실적인 말투는 패티스처럼 아직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내부가 흔들리는 청년에게 치명적이었다. 그는 결국 맥팔레인을 따라 침묵하기로 했다. 그 불쌍한 여성의 시체는 예정대로 해부되었고 그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패티스는 일이 끝난 오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선술집에 들렀다. 그곳에서 그는 맥팔레인이 어떤 낯선 남자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작고 창백했고 그 사내는 작고 창백했으며 차가운 흑단빛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이목구비는 지성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주었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가까이서 마주해보니 그는 거칠고 천박하며 멍청하기 짝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도 그는 맥팔레인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명령을 내리는 말투로 말했고 조금이라도 의견이 어긋나거나 지체되면 불같이 화를 냈으며 맥팔레인이 그의 명령에 정중히 따를 때면 오히려 조롱하듯 대꾸했다. 이 고약한 사내는 그 자리에서 패티스를 마음에 들어했고 술을 잔뜩 권하며 자신의 과거에 대해 놀라운 고백을 늘어놓았다. 만약 그 고백 중 10분의 1이라도 진실이라면 그는 정말로 더럽고 혐오스러운 인간이었다. 하지만 젊은 패티스는 그처럼 인생의 쓴맛을 다 본 사람에게 주목받는 것이 어딘가 뿌듯했던 것이다. 나도 꽤 나쁜 놈이지. 그 사내가 말했다. 하지만 맥팔레인, 이놈은 진짜야. 내가 부르는 이름은 토디 맥팔레인. 야, 토디. 친구한테 한 잔 더 시켜봐. 아니면 네가 직접 가서 문 좀 닫고 와. 토디는 날 싫어하지. 맞지, 토디? 넌 날 싫어하잖아. 그 끔찍한 이름으로 날 부르지 마. 맥팔레인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들었어? 그레이가 패티스를 향해 말했다. 저 녀석 칼을 들고 덤비는 애들처럼 날 해치고 싶어 하지. 하지만 우린 의사잖아. 우린 싫어하는 시체를 어떻게 하냐고. 해부해버리지. 패티스가 말했다. 이 농담에 맥팔레인의 얼굴은 순간 딱딱하게 굳었고 그의 눈빛은 어딘가 찜찜한 기색이 서렸다. 그날 오후 그레이는 패티스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는 너무나 호화로운 만찬을 주문했고 선술집 전체가 그 준비로 소란스러워졌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계산은 맥팔레인에게 떠넘겼다. 그들이 헤어진 시간은 밤이 늦은 후였다. 그레이는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고 맥팔레인은 억지로 돈을 내고 수모를 견딘 것에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패티스는 술 기운에 휘청이며 마음이 허물어진 상태로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 날 맥팔레인은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 패티스는 그가 아직도 그 혐오스러운 그레이와 어울리고 있을 거라며 혼자 속으로 웃었다. 수업이 끝나자 그는 전날 밤에 두 사람을 찾아 이 술집, 저 술집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어디서도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일찍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잠들었고 그날 밤은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깊이 잠들었다. 새벽 4시 익숙한 신호소리에 그는 잠에서 깼다. 문으로 내려가니 거기엔 맥팔레인이 서 있었다. 그의 마차엔 그토록 익숙한 그 긴 시체 자루가 실려 있었다. 뭐야? 패티스가 외쳤다. 혼자 나간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지만 맥팔레인은 거칠게 그를 제지하며 쓸데없는 말 말고 일이나 하자. 고 말했다. 그들은 시체를 위층으로 옮겨 해부용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맥팔레인은 마치 곧 떠날 듯 움직이더니 문득 멈춰섰고 망설이는 듯 했다. 그리고는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얼굴을 보는 게 좋을 거야. 뭐라고? 패티스가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자 그는 다시 말했다. 얼굴을 봐. 꼭 봐야 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패티스가 다그치듯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단 하나였다. 얼굴을 봐. 패티스는 혼란에 빠졌다. 믿을 수 없는 의심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그는 맥팔레인과 시체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열었다. 그는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그 얼굴을 마주하자 그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다. 그 죽은 자의 얼굴은 벌거벗은 채 굳어버린 사체는 그 거친 삼배로 감싸인 시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잘 차려입고 고기와 죄로 가득한 얼굴로 선술집 문턱에 서 있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죽은 자로 차가운 해부대 위에 누워있다는 사실은 심지어 무감했던 패티스의 마음속에도 양심의 공포를 울리게 만들었다. 그가 알고 있던 두 사람이 이 얼음처럼 차가운 탁자 위에 누워있다는 현실은 너무나 섬뜩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가장 먼저 머릿속을 사로잡은 건 울프 맥팔레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는 감히 그의 눈을 마주볼 수 없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맥팔레인이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그러나 단단한 손으로 패티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리처드슨에게 머리를 넘겨줘야겠어. 그가 말했다. 리처드슨은 학생 중 하나로 오랫동안 사람 머리를 해부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던 자였다. 패티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맥팔레인은 일상적인 말투로 다시 말했다. 정산을 해야지. 장부가 맞아야 하잖아. 그제야 패티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건 자기 목소리라기보다 거의 유령처럼 희미한 메아리였다. 정산을 하자고. 그는 외쳤다. 지금 이걸 네가 돈을 달라고? 물론이지. 맥팔레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어떤 경우라도 받아야 해. 내가 공짜로 줄 수도 없고 너도 공짜로 받을 수 없어. 둘 다 위험해지거든. 이건 제인 갤브레스 때랑 똑같은 일이야. 사건이 틀어질수록 우린 더 당당하게 굴어야 하지. 그럼 케이는 돈을 어디에 두고 있어? 패티스는 구석의 찬장을 가리켰다. 그럼 열쇠를 줘. 맥팔레인이 태연히 손을 내밀었다. 잠깐의 머뭇거림이 있었고 그 순간 패티스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내리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맥팔레인은 열쇠를 손에 쥐었을 때 아주 작지만 확실한 안도의 경련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찬장을 열고 펜과 잉크, 장부를 꺼냈으며 서랍 안에서 이번 건의 적당한 금액을 계산해 꺼냈다. 여기 봐. 그가 말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증거야. 자네가 이걸 받은 순간 우리 둘 다 이 일에 확실히 얽히게 되는 거지. 이제 남은 건 간단해. 장부에 이 금액을 기록해. 그럼 자네도 악마 따위는 무서울 게 없어. 다음 몇 초는 패티스에게 참혹한 고뇌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선택한 건 지금 눈앞의 위기 회피였다. 미래의 어려움이 차라리 반가울 정도였다. 만약 지금 맥팔레인과 맞서야 한다면 말이다. 패티스는 손에 들고 있던 촛불을 내려놓고 떨리지 않는 손으로 장부의 날짜, 거래 내용, 금액을 기록했다. 좋아. 맥팔레인이 말했다. 이제 자네가 돈도 받았으니 기분 좋게 써야겠지. 난 이미 내 몫은 받았으니까. 세상 물정 좀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지. 이런 행운이 생겼을 땐 절대 술을 사거나 비싼 책을 사거나 오래된 빚을 갚는 데 쓰지 않아. 그럴 땐 빌려. 자네도 빌려. 맥팔레인. 패티스가 아직 남아있는 양심을 다잡아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널 위해 내 목을 줄에 걸었어. 나를 위해? 맥팔레인이 비웃듯 말했다. 아니지. 너도 받겠지만 이건 널 위한 자기 방어였어. 만약 내가 문제가 생겼다면 자넨 어디에 있었을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이 두 번째 일은 첫 번째 사건의 연장선일 뿐이야. 그레이는 제인 갤브레스의 연장이야. 시작했으면 멈출 수는 없어. 시작한 이상 계속 시작해야만 해. 그게 바로 진실이야. 죄인은 안식이 없어. 그 끔찍한 말에 절망적인 학생의 영혼 속엔 검은 어둠과 배신의 공포가 몰아쳤다. 오, 신이시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외쳤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조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이런 자리가, 이런 삶이 대체 뭐라고? 이봐.
맥팔레인이 부드럽지만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넌 정말 순진하구나. 자네한테 무슨 해가 갔지? 앞으로 무슨 해가 가겠어?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고는 있나?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어. 사자들과 양들. 네가 양이라면 언젠가 그레이나 제인 갤브레스처럼 해부대 위에 눕게 되겠지. 하지만 네가 사자라면 나처럼, K처럼 모든 재치 있고 용기 있는 자들처럼 살아남는 거야. 처음엔 누구나 놀라지. 하지만 K를 보라고. 그는 자네를 좋아하고 나도 자네가 맘에 들어. 자네는 사냥을 이끌 운명으로 태어났어. 장담하지. 3일 후엔 지금 이 모든 게 고등학생 연극처럼 웃기게 느껴질 거야. 그 말을 마친 맥팔레이는 마차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해 뜨기 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패티스는 홀로 남겨졌다. 후회와 함께. 그는 자기가 얼마나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알았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나약한 인간이었는지를 절감했다. 그는 스스로가 맥팔레인의 운명을 좌우하던 존재에서 이제는 무력한 공범이자 돈을 받고 죄를 함께 짊어진 자가 되었다는 걸 절망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는 그 순간 조금만 더 용기 있었다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지금 용기를 내는 방법은 그의 머릿속에 아예 떠오르지 않았다. 제인 갤브레스의 진실과 장부에 기록된 저주 같은 항목은 그의 입을 철저히 막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학생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그레이에 남겨진 신체 부위들은 여기저기 나뉘어 전달되었고 아무도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리처드슨은 머리를 박게 되었고 기쁨에 찬 표정을 지었다. 해방의 종이 울리기 전 패티스는 그들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를 조용히 깨달으며 기묘한 승리감에 몸을 떨었다. 그 후 이틀 동안 그는 해부의 과정을 지켜보며 서서히 기쁨을 느끼기까지 했다. 3일째, 맥팔레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아팠다고 말했지만 복귀 후에는 놀랄 만큼 열정적으로 수업을 이끌었고 특히 리처드슨에게는 귀중한 조언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리처드슨은 감격했고 이제는 금메달 수상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 주가 끝나기 전 맥팔레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패티스는 두려움을 잊었고 자신의 타락을 잊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용기에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사건들을 인생의 시련이라 여기며 기이한 자기 합리화의 희열에 빠졌다. 맥팔레인과는 수업 시간에 가끔 마주칠 뿐이었고 사적으로 얘기할 일은 거의 없었다. 둘은 K에게 함께 지시를 받았고 가끔은 짧게 둘만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맥팔레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정하고 유쾌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날의 공범의 기억은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한 번 패티스가 속삭이듯 말했다. 난 이제 사자 무리에 속했어. 양은 버렸어. 그 말을 들은 맥팔레인은 살짝 미소 지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레이는 제인 갤브레스의 연장이야. 시작했으면 멈출 수는 없어. 시작한 이상 계속 시작해야만 해. 그게 바로 진실이야. 죄인은 안식이 없어. 그 끔찍한 말에 패티스는 두려움을 잊었고 자신의 타락을도 잊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용기에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사건들을 인생의 시련이라 여기며 기이한 자기 합리화의 희열에 빠졌다. 여정의 끝에 도달하자 마차는 마구간에 넣었고 말은 먹이를 주며 휴식을 취하게 했다. 두 젊은 의사들은 조용한 개인실에 앉아 그 여관에서 내줄 수 있는 최고의 저녁 식사와 와인을 즐겼다. 창밖에선 불빛, 벽난로의 온기, 그리고 쏟아지는 빗소리가 어우러져 조용하지만 불길한 밤이 시작되었다. 창문을 울리는 비, 앞으로 벌어질 섬뜩한 노동은 오히려 그들의 식사를 더욱 맛있게 만들었다. 술잔이 오갈수록 두 사람의 기분은 더 높아졌고 맥팔레이는 작은 금화 몇 개를 패티스에게 건넸다. 친구 사이에선 이런 사소한 배려는 촛불처럼 가볍게 오가는 법이지. 그가 말했다. 패티스는 그 말에 박수까지 쳤다. 넌 철학자야. 그가 외쳤다.
널 알기 전까진 몰랐지. 너랑 K, 너희 둘 덕분에. 이제 난 진짜 남자가 되어가고 있어. 물론이지. 맥팔레인이 외쳤다. 나도 아침에 그 짓을 할 땐 내 뒤를 받쳐줄 진짜 사내가 필요했어. 어떤 놈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쳤겠지. 하지만 넌 아니었어. 난 잘 봤어. 자네는 침착했지. 왜 안 그렇겠어? 패티스는 거두며 말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었고 얻을 것도 없었지만 내 고마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잖아. 그러고는 금화를 넣은 주머니를 쾅쾅 두드렸다. 맥팔레이는 그 말에 묘한 불안을 느꼈다. 그는 잠깐 자신이 패티스를 너무 잘 가르친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스쳤지만 그는 개입할 틈도 없이 패티스는 더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중요한 건 겁먹지 않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난 교수대 위에 매달리긴 싫어. 하지만 그래도 말이지. 난 태어날 때부터 지옥도 하느님도 죄도 정의도 범죄도 그런 골동품 따위에 아무 의미도 안 뒀어. 그건 애들 겁주려고 만든 거잖아. 우린 아니잖아. 넌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레이를 위하여. 그 무렵 하늘은 점차 밝아지고 있었고 마차는 준비되어 문 앞에 도착했다. 그들은 계산을 하고 페이블스 방향으로 떠나는 척했지만 마을을 벗어나자 램프를 끄고 방향을 돌려 글렌 K 쪽의 외딴 길로 향했다. 그들 외엔 아무도 없었다. 빗방울은 쉼없이 내렸고 어둠은 더더욱 짙어졌다. 간혹 보이는 하얀 문이나 돌담이 잠시 길을 밝혔을 뿐 대부분은 거의 손으로 더듬으며 그들의 목적지인 외딴 묘지까지 천천히 소름 끼치는 정적 속에서 걸어갔다. 묘지 근처 나무가 뒤덮인 낮은 숲속에 이르자 남은 불빛마저 사라졌다. 그들은 성냥으로 남은 등불 하나를 켰다. 비에 젖은 나뭇잎, 움직이는 그림자들, 지하에서 파울리는 무덤. 모든 게 그들을 감쌌다. 그들은 이미 이 일에 능숙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관뚜껑 위에 망치질을 들었다. 그 순간 맥팔레이는 돌에 손을 베었고 화가 난 듯 돌을 위로 집어던졌다. 그들이 파고 있던 무덤은 묘지 가장자리 낭떠러지 근처에 있었고 등불은 나무에 기대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돌은 정확히 등불을 맞췄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깜깜한 밤이 그들을 덮쳤다. 등불이 굴러가는 소리,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 돌멩이 몇 개가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소리. 그러고는 정적. 오직 빗소리만이 남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작업을 마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관은 꺼냈고 뚜껑을 부쉈으며 시체는 젖은 자루에 쑤셔 넣은 채 마차로 옮겨졌다. 한 사람은 시체 옆에 탔고 다른 한 사람은 말의 고삐를 잡고 어둠 속을 더듬으며 큰 길로 나아갔다. 물가 근처 희미하게 밝아오는 곳에서 그들은 마차를 재촉해 도시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의 옷은 젖었고 마차의 흔들림에 따라 그 시체는 이리저리 두 사람의 어깨와 얼굴에 닿았다. 머리가 어깨에 기댔다가 젖은 천이 얼굴에 닿았다가 차가운 감촉이 그들의 신경을 짓눌렀다. 맥팔레이는 농담처럼 그 여인의 이름을 댔지만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고 패티스는 아무 말 없이 소름이 끼쳐오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 자루 안의 시체가 이상하게 커진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마차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개들이 멀리서 울부짖었다. 그리고 패티스는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변한 것이다. 그들이 묻었던 평범한 여인의 몸이 아니었다. 어떤 기이한 기적, 말할 수 없는 변화가 그 시체에 일어난 것 같았다. 하느님 맙소사. 패티스는 간신히 말을 꺼냈다. 제발 불 좀 켜자. 맥팔레인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았다. 그는 말없이 고삐를 넘기고 등불을 꺼내 불을 붙이려 했다. 거센 비, 젖은 공기, 깜깜한 세계. 불을 붙이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푸르스름한 불꽃이 심지로 옮겨 붙고 흐릿한 불빛이 마차 주변을 밝혀주었다. 그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그것도 비는 자루에 감긴 시체의 윤곽을 드러냈고 머리는 몸과 뚜렷이 분리되어 있었다.
어깨도, 등도, 형체도 무언가 인간 같지만 유령 같은 모습. 그들은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그 끔찍한 존재에게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맥팔레이는 그 자리에 서서 맥팔레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등불을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축축한 시트처럼 패티스의 몸을 감싸고 그의 얼굴에선 핏기가 사라졌다. 그 공포는 명확한 이유조차 없었고 설명되지 않는 전율이 점점 그의 뇌속을 뒤덮었다. 시간이 한 박자 더 흐르고 그가 마침내 입을 열려던 찰나. 그보다 먼저 맥팔레인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여자가 아니야. 패티스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우리가 묻을 땐 분명 여자였어. 등불을 높여 맥팔레인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을 봐야겠어. 패티스가 등불을 들자 맥팔레인은 자루의 끈을 풀고 천을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렸다. 불빛이 뚜렷하게 그 얼굴 위로 떨어졌다. 어둡고 단단한 이목구비, 매끄럽게 면도된 뺨. 두 사람 모두가 꿈에서조차 잊지 못했던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그 순간 두 사람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다. 각각 마차의 양쪽에서 뛰어내렸고 등불은 떨어져 깨지며 꺼졌다. 놀란 말은 날뛰며 에든버러 방향으로 질주했고 그 마차에는 단 한 명의 탑승자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그리고 오래전 해부된 자, 그레이였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어떤 자들은 돌아온다.